65세의 나 김현수는 30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고 조용한 일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있는 것은 끝없는 후회와 밤마다 깨어나는 악몽뿐이었습니다. 내가 놓친 기회들, 잘못된 판단들,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이 모두 현재의 나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시계 가게에서 한 친구가 건넨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특정 시간을 누르면 과거의 그 시간으로 돌아가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의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는 이 능력을 이용해 작은 것들부터 바꾸기 시작한 나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과거를 바꾸려는 욕망과 현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나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란 정말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누군가 나를 시간의 흐름 밖으로 밀어낸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학교에서의 마지막 수업을 마친 지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손에는 분필가루가 묻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집 거실에는 소파가 하나, 책장이 하나, 그리고 낡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을 청하는 일의 반복이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공간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 집은 그저 내가 시간을 때우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를 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 나는 책임감과 동정심만 들었습니다. 진정한 걱정이나 그리움은 없었죠. 그건 내 탓이었어요. 젊은 시절 나는 학교만 생각했고 가족은 언제나 뒷전이었거든요. 아내가 아팠을 때도 출장을 다녔고 자식들의 중요한 순간들을 자주 놓쳤습니다. 그런 후회들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어요. 친구 이강호는 오래전부터 시계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그는 지금 8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똑같은 가게에서 손목시계를 수리하고 판매하고 있었죠. 나는 그를 방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그 골목으로 가서 낡은 의자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건네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그의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게는 여전히 시계의 눈부신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각종 시계들이 시간 맞춤으로 울려대는 그 소리는 마치 수백 개의 생명이 숨쉬고 있는 것 같았죠. 현수 왔나? 어제는 왜 안 봤어? 강호는 안경을 쓰고 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이미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가늘고 정확했습니다. 바빴어, 집에서. 별거 아니지만. 뭐가 바빠? 그냥 생각이 많아서. 강호는 웃으며 시계를 내려놓았어요. 자, 앉아.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거 보여줄 건데. 그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앉은 상자에서 그가 꺼낸 것은 낡은 손목시계였어요. 검은색 가죽 밴드, 은색 몸체, 그리고 그 안에는 뭔가 불가사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잘 모르겠어. 20년 전쯤에 누가 맡기고 간 시계인데 계속 사라졌던 거야. 그런데 어제 갑자기 또 나타났어. 참 이상하지? 나는 시계를 손에 들었어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계 같았지만 뭔가가 다른 느낌이 들었죠. 이거 팔아? 아니, 이거 넌 가져봐. 선물인 거야. 선물? 왜 갑자기? 그냥 요즘 너 보니까 뭔가 외로워 보여. 이 시계가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 나는 웃었어요. 하지만 내 웃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내 손 안에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그 시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계판에는 별 다른 특이점이 없었어요. 시침, 분침, 초침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시계판 양쪽에는 작은 단추가 2개씩 있었습니다. 왼쪽의 2단추는 시간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단추였지만 오른쪽의 2단추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호기심에 가득 찬 나는 오른쪽의 위쪽 단추를 눌러봤습니다. 시계가 약하게 진동했어요. 화면이, 아니, 시계판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스크린처럼 보였어요. 이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판 위에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명확해졌어요. 나는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그 교실이었어요. 15년 전, 내가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던 시절의 그 교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나와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평범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죠. 나는 손에서 시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어요. 나는 다시 시계를 들고 화면을 관찰했습니다. 그 시간대를 제가 기억했거든요. 3월 5일이었어요. 학생 중 한 명이 지각을 한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 나는 학생을 꾸짖고 있었어요. 그것은 매우 엄한 태도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너무 가혹했죠. 그 학생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심했나 싶었거든요. 그 순간 화면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손목 시계는 이제 그냥 평범한 시계로 보였습니다. 나는 밤을 새웠어요. 그 신비로운 경험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손목의 시계의 무게감은 매우 현실적이었죠. 다음 날 저녁, 나는 다시 시계를 조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과거로 설정해 보고 싶었어요. 30년 전, 내가 학교에 처음 들어가던 시절로요. 오른쪽 위에 단추를 누르고 시계판의 왼쪽 단추를 조정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돌리는 것처럼요. 시계가 다시 진동했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다니던 대학 시절의 강의실이 보였어요. 나는 그 시절의 나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젊고 활기차던 그 시절의 모습이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계는 과거를 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통해 아내가 나를 떠나던 날을 보기로 결심했어요. 30년 전 우리가 다투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짐을 꾸려서 나갈 준비를 하던 그 시간으로요. 시계를 조정하고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나는 그날을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의 거실, 아내의 슬픈 얼굴, 그리고 나의 무관심한 모습이 모두 화면에 담겨 있었어요. 아내는 나에게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문만 읽고 있었죠. 결국 아내는 나가는 것을 택했고 그것이 2년 뒤에 완전한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울었어요. 만약 내가 그날 신문을 덮고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만약 내가 진지하게 아내를 보았다면, 그런 후회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계로 그날을 바꿀 수는 없을까? 과거를 수정할 수는 없을까? 나는 시계를 다시 들었어요. 오른쪽 아래의 단추를 눌러봤습니다. 시계가 강하게 진동했고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면 속에 나는 움직였습니다. 마치 내가 그 순간에 현재의 나로서 개입하는 것처럼요. 나는 화면 속에서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는 짐을 내려놓고 나를 안았어요. 화면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강한 진동과 함께 멈췄어요. 나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과거로 다녀온 것처럼 피곤했거든요. 나는 시계를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어요. 거실의 책장 위에 있던 액자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친구 이강호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 한 번도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는데 왜 내 기억 속에는 그 사진이 있었을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시계가 과거를 바꾸자 현재도 조금씩 변했던 거예요.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다시 들었어요. 이 신비로운 도구를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내가 더 큰 규모의 과거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지른 더 큰 실수들을 바로잡는다면? 다음 날, 나는 학교 화재 사건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50년 전, 내가 일하던 학교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죠.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타버렸고 학생 몇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어요. 만약 내가 그날 밤 더 주의 깊었다면, 만약 내가 시계로 그 순간을 바꾼다면, 나는 다시 시계를 조정했어요. 시간을 50년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나는 그날 밤의 학교 건물을 보았어요. 어두운 건물,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안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른쪽 아래의 단추를 다시 눌렀어요. 화면 속에 나는 불을 더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염 기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것 같았죠. 나는 화면 속에서 그것을 끄고 더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화면이 흐려지고 시계가 멈췄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는 긴장한 마음으로 거실을 둘러봤어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실의 벽시계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전에는 곧게 벽에 붙어 있었는데요. 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계를 사용할 때마다 현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치 나비 효과처럼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나는 더 궁금해졌어요. 더 큰 과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더 극적인 변화를 만들면? 학교 동료 중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박준영이라는 분이었어요. 15년 전, 그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는 결국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 사고를 당하는 날 오후, 나는 그에게 늦게 출근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일찍 퇴근하라고도요. 만약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을 거고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손도 떨리고 마음도 불안했지만 시계를 다시 조정했어요. 시간을 15년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나는 사무실에서 박준영과 대화하는 나를 보았어요. 화면 속에 나는 그에게 일찍 가봐. 요즘 피곤해 보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른쪽 아래의 단추를 눌렀어요. 화면 속에 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오늘 밤 회의 있으니까 좀 늦게 나가라고 말했죠. 그렇게 되면 박준영은 늦게 퇴근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는 시간대를 피하게 될 겁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시계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동이 전보다 강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시계를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가 크게 변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습니다. 책장, 소파, 텔레비전 모두 같은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는 누군가를 기억해내려고 시도했어요. 내 친구 중에, 내 동료 중에 누군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경고였어요.
나는 아직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계속 시계를 사용했어요. 작은 과거들을 바꾸면서 조금씩 현재를 수정해 나갔습니다. 학생들의 작은 실수, 내 자신의 작은 판단 오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갔죠. 하지만 그럴수록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억이 가끔씩 흔들렸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려다가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신중해지기로 결심했어요. 시계를 사용하는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심할 때마다 시계는 손목에서 약하게 진동했어요. 마치 나를 유혹하는 것처럼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가장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20년 전 내 제자 중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정말 영리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건물 앞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사실 그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마지막 수업을 조금 더 일찍 끝냈다면 학생은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운 좋게도 학생은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트라우마를 겪었고 결국 학교를 떠났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 학생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한 아이의 삶 전체가 그 순간의 사고로 인해 바뀌었던 겁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시간을 20년 전으로 설정했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나는 그 교실을 보았어요. 화면 속에 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울리기까지 아직 10분이 남아 있었어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내 설명을 듣고 있었죠. 나는 오른쪽 아래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갑자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울리지 않은 종을 핑계로 좋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랐지만 짐을 챙기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은 더 일찍 건물을 떠나게 되었죠. 화면이 흐려졌어요. 시계가 강하게 진동했습니다. 이번 진동은 전과는 달랐어요. 통증이 동반되었습니다. 마치 내 가슴에서 뭔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나는 시계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뭔가가 내 안에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치 내 기억의 일부가 사라진 것처럼요. 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벽에 붙어 있는 달력이었습니다. 그 달력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뭔가 아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장 위의 액자들도 조금씩 다른 위치에 있었어요.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약간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내 인생의 일부가 지워진 것처럼요. 나는 손가락을 세어봤습니다. 내 왼쪽 손가락 5개, 오른쪽 손가락 5개, 모두 10개였어요. 하지만 내 손가락 중 하나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손가락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아니,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요? 나는 생각을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내 제자의 이름은 뭐였더라? 나는 계속 생각해봤지만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학생이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진 것처럼요. 나는 더 이상 시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시계는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나를 유혹하는 목소리처럼요. 그리고 나는 계속 유혹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또 다른 학생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학생은 25년 전 수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사실 그 학생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 학생은 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대학 진학에 실패했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를 상태입니다. 만약 내가 그 판단을 바로잡는다면
그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나는 시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시간을 25년 전으로 설정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나는 시험 감독 중인 나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학생을 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학생이 순수하게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오른쪽 아래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학생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학생을 확인했죠. 그러자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학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시계가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진동이었어요. 그리고 통증도 더 심했습니다. 나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변화가 매우 눈에 띄었어요. 책장 위에 액자가 하나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이, 내 왼손의 검지가 더 이상 감각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건 상상인가요? 나는 자기 기만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뭐하니? 잘 지내시죠? 이번 주에 가볼까요? 그래, 그러렴.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도 내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가 나를 점점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건 내 탓이었어요. 시계 때문이었거든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나를 찾아왔어요. 병원에서였습니다. 강호는 심장질환으로 입원해 있었어요. 의사는 앞으로 6개월 정도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현수,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하지. 강호는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 시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응. 좋아. 그거 넌 꼭 필요한 거야. 나중에 내게 쓸 거니까. 강호, 뭔 소리야? 시간을 헤아리는 건 인간의 숙명이야. 내가 그걸 헤아릴 수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거야. 나는 강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강호가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들과 딸도 왔지만 그들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들이 내가 아는 그 아이들이 아닌 것처럼요. 아니, 사실 그건 내 기억이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는 시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강호를 살리기 위해 과거를 바꾸고 싶었어요. 강호가 병이 되기 전에 그 시간으로요. 마지막으로 강호를 본 그날로요. 시간을 오래전으로 설정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나는 강호의 시계 가게를 보았어요. 그리고 강호는 건강했습니다. 웃음 띤 얼굴로 시계를 수리하고 있었죠. 나는 오른쪽 아래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호에게 강호, 너 건강검진 받아봤어? 자주 피곤해 보여라고 말했습니다. 강호는 웃으며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화면 속에 나는 강호의 손을 잡고 병원을 가도록 강권했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시계가 엄청나게 강하게 진동했어요. 통증이 내 몸 전체에 퍼졌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시계를 내려놓았어요. 손목 시계는 내 손에서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죠. 나는 거울을 보러 갔어요.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지워져 있었어요. 나의 얼굴은 더 창백했고 내 머리카락은 더 희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조명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가 진짜로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시계를 다시 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은 너무 강했어요. 내 친구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들이 그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면, 만약 내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든다면,
나는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내 아내의 생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그 시간으로요. 시간을 설정했어요. 30년 전 아내가 처음 증상을 느껴야 했던 그 시간으로요. 화면이 켜지자 나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나는 오른쪽 아래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아내에게 여보, 병원에 가봐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나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초기 암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초기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시계가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거의 경련하는 수준의 강한 진동이었습니다. 나는 통증에 몸을 굽혔어요. 내가 방금 무엇을 한 건가요? 내가 과거를 다시 썼다는 건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망했어요. 아내의 사진이 모두 사라져 있었거든요. 거실의 모든 곳에서 아내의 흔적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그럼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무엇이든 문제라도 너희 엄마는 지금 뭐해? 엄마, 아버지, 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랑 헤어지셨잖아요. 뭐? 헤어진다고? 네, 그리고 지금 아버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 새로운 시간 속에서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건 기쁜 일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시계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요. 내 존재 자체가 시계의 대가로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어요. 시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조종하는 대가였다는 것을요. 과거를 바꿀 때마다 나는 조금씩 현재에서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시계를 꺼내서 바닥에 던졌어요. 하지만 시계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밝게 빛났죠. 마지막으로 나는 한 가지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돌려놓기로요. 내가 바꿨던 모든 과거를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말이에요. 나는 시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요. 나는 모든 시간을 역순으로 다시 설정했습니다. 아내를 다시 병에 걸리게 하고 강호를 다시 병이 들게 하고 모든 학생들의 사건을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내가 나를 떠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신문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보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시계가 마지막으로 진동했어요. 가장 약한 진동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나는 깨어났습니다. 거실의 소파에 누워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햇빛이 창밖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나는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내 손목에 있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벗겼어요. 그리고 책장 위에 상자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건드리지 않기로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밤이 되자 시계는 약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인 것처럼요. 나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간이란 뭘까요?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현재는 정말로 현재일까요? 그리고 미래는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내리는 선택에 의해 결정될까요? 나는 손목에서 시계를 다시 찾았습니다. 약한 손으로 그것을 들고 한 번 더 시간을 설정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과거로요. 지금부터 몇 시간 전으로요. 화면이 켜졌고
나는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시계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나를요. 그리고 나는 오른쪽 아래의 단추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시계를 벗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화면이 흐려지고 시계가 멈췄습니다. 나는 기다렸어요. 뭔가가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책장도 그대로였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였어요.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시계의 진정한 능력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과거를 보고 그것을 바꾸려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나는 시계를 다시 차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를 보고 싶어. 이번 주에 가도 될까? 물론이죠,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여전히 내 손목에 있었지만 이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내 선택을 인정한 것처럼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과거를 후회하며 살 수도 있고 현재를 감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현재를 선택했어요. 모든 실수와 후회를 안고 살기로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